안녕하십니까. 인간과 생명 제 5주차 3교시. 지난 시간에 우리 사이버 범죄 얘기하다 끝났죠. 사이버 현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현실을 가상현실이 대체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집에서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지내는 시간보다는 가상현실, 인터넷 공간에서 웹서핑을 하시는 시간이 더 많을 겁니다. 집에서도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보다는 인터넷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을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 지난번 우리가 중독에 대해서도 공부했지만 인터넷 중독자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독에 빠져서 현실과 가상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인터넷 게임 속에서 내 점수가 어저께는 70점인데 오늘은 50점 나왔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밖으로 나와서 현실 속에서 아버지 총을 가지고 길 가는 사람을 막 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현실과 가상현실을 혼동하는 데서 상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회적으로 어떤 범죄 행위만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 상태에도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을 야기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이버 범죄는 자기 스스로가 누가 나를 제지하고 컨트롤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 놓고 그 안에서 범죄 행위를 행하면 안 되고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해야 돼요. 이것을 사이버 공간에 있어서 자율성이라고 해요. 오토노미, 자율성. 사이버 현실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자율성. 법이 통제하고 제재할 수 없어요. 다 익명적으로 숨어 있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를 끄집어내긴 참 어려운데, 그래서 각자가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조종하고 통제해야 돼요. 그럴 때 이 사이버 현실은 범죄 없는 건강한 현실. 내가 사이버 바다를 항해할 때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면 나 때문에 이 사이버 공간 전체가 파괴되고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율적인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 책 66페이지 범죄자의 특성. 범죄자의 특성. 범죄자 특성. 범죄자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한번 분류해 보는 거죠. 크게 네 가지 요소, 범죄자를 분석하는 거예요. 네 가지 요소로 분석한다는 거죠. 첫 번째가 연령, 두 번째가 성별, 세 번째가 교육, 네 번째가 인종. 크게 네 가지 요인이 범법자들을 구분시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연령. 근데 우리는 범죄자를 연령별로 구분하는 게 뭐냐? 아, 젊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정신적인 판단이 미숙하기 때문에 나이가 젊을수록 범죄자가 더 많고 나이가 들수록 범죄가 줄어들겠다.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2007년 통계를 보면 20세가 넘어가면서 증가해서 20세 중반의 절정으로 이르다가 1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보니까 20대 중반에서는 미성년자보다는 폭력 범죄를 더 저지르지만 가장 많이 저지르는 건 아니다. 이 범죄자의 구성 연령대가 변화됐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41살에서 50세, 41세부터 50세 사이의 사람들이 폭력 범죄를 많이 저지르게 된다.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가장 범죄자들이 연령별로 밀집되어 있는 연령대가 이제는 중년층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아마 이것은 뭐 사회적인 요인이기도 하죠. 뭐 사회적인 스트레스, 이 경기가 불안정하고 명퇴자들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경제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것도 원인이겠지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2017년 통계를 보면 41세에서 50세 사이가 가장 많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제3범죄, 강도 같은 제3범죄, 눈에 보이는 가시적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횡령, 기업범죄, 숨겨진 범죄는 또 높은 연령층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죄를 구분할 때 구성하는 두 번째 요인이 성별이에요. 성별. 남성과 여성 중에 어떤 성이 더 범죄를 많이 저지르느냐. 여러분 뭐 보나마나 지금 거의 한 80대 20 정도로 나눠지는데 여기 자 성별도 범죄자의 특성과 범죄 형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남성의 범죄성이 여성보다 높고 남성은 여성보다 폭력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고 있다. 폭력 범죄에 있어서는 뭐 여성 건수보다 5배가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범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교육 수준이에요. 세 번째가 교육 수준. 첫 번째는 뭐죠? 연령. 세 번째가 교육 수준. 자, 그러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를까요? 아니면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저지를까요? 물론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범죄의 유형을 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블루 칼라 범죄는 교육 정도에 따라서 낮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범하지만 화이트 칼라, 사람을 속이다든지 횡령한다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범죄들은 오히려 고학력자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좋은 머리를 갖고 좋은 데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노블리스 오브리주. 사회적인 지도계층, 지식층들, 부유계층들이 더 도덕적으로 엄격해야 된다. 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해야 되는데 공부를 잘하는 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기여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화이트 칼라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고 하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생들에게 꿈이 뭐냐 그러면 저는요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저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때 또 질문합니다. 좋은 대학 가서 뭐 할래? 돈 많이 벌어서 뭐 할래? 그 다음에는 말이 안 나와요. 평생의 꿈이 좋은 대학 가는 거기 때문에 좋은 대학 가서 뭐 할래? 그러면 대답이 없어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목표가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범죄 행위를 저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돈을 벌리지 못하면 돈을 많이 벌면 그거 갖고 또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더 높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목적으로 해서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그 목적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할 때 이 사람은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때 1차원적인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때 범죄자로 전락하기 쉽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신교육이 필요해요. 사상교육이. 근데 1980년대 이후로 역사교육, 사상교육, 철학교육을 없애버렸어요. 자꾸 교육을 시키니까 자꾸 좌파가 된다든지 반정부 운동을 해가지고 정부를 괴롭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을 바보 교육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평준화 교육. 사상교육을 시키지 않으니까 점점 국민들은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범죄자의 교육 수준 역시 범죄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체 범죄자 중 3분의 1가량이 고등학교 정도의 고졸이죠. 교육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정도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흉악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르고 있다. 이게 교육 수준이 범죄 행위에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범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인종이에요. 이건 어떻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지만
백인종보다는 흑인종에게 있어서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에서 많이 발생한다. 자, 그래서 이게 통계상 나온 거죠. 인종차별, 증오범죄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인종 간의 갈등 때문에 또 범죄도 많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한국은 근데 아직은 그렇게 인종에 관한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지만 벌써 외국인들이 지금 200만이 넘었어요. 지금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 다문화 가정들도 많죠. 특히 안산 지역 어떤 그 행정구역을 가면 그 주민의 거의 90% 가까이가 외국인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안에 있는 외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 경찰이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아예 자치경찰처럼 그 외국인들에게 경찰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지역도 안산에 가면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다인종 사회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인종 간의 갈등과 또 인종을 통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범죄에 대한 전망과 대안.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범죄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70페이지. 자, 오늘날 사물 인터넷, IoT, 인공지능, 로봇 기술, 빅데이터. 네 가지 중요한 특징이죠. 인공지능 시대의 네 가지 특징.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의 집합체. 인공지능 시대의 네 가지 기본 구조예요.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기술, 빅데이터. 이런 시대 속에서 범죄 양상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변화되고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진화하느냐? 여기 보면 쭉 내용들이 나와요. 2017년에 비해서 여기 71페이지 다섯째 줄.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41% 증가했고 온라인상의 인터넷 사기가 20%나 증가하고 이건 뭐 급격한 증가입니다. 1년 사이에. 그러니까 인터넷 범죄가 현실 범죄를 이제 초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앞으로의 범죄를 전망하는 거예요. 어떤 범죄가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범죄에 대한 새로운 추세가 청소년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71페이지 중간에 나오죠. 청소년에 의한 소년 범죄가 점점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그 얼마 전에도 뭐 그 박사방 이런 거 보면 그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그런 인터넷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잖아요. 특히 재범이나 사범 이상의 소년범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 청소년 범죄자들이 초범이 아니고 경력범죄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8년도. 그래서 이 경력범죄자들은 이미 어려서부터 범죄 길로 접어든다고 하는 것.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쭉 특히 그 가운데서도 이 인터넷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피해 중에 하나가 이 성적인 타락이에요. 이게 모든 것이 음성적으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숨겨지는 그런 성적인 범죄들이 수많이 나타나고 소년들, 소녀들, 청소년들이 거기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앞으로 나타나는 범죄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전망을 우리에게 예시해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제2장을 끝마치고 제3장의 주제 청소년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청소년 문제.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비 사회인이죠.
앞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진단하는 하나의 거울과 같은 지표가 되는 거예요. 현재 청소년의 모습이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적인 문제가 생긴 다음에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미리 예방하고 진단하는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면 청소년 문제에서부터 접근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를 바람직한 사회로 인도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청소년 문제 76페이지 보면 청소년의 특징, 개념,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특징들이 나타나죠. 특히 youth라고 하는데, 어떤 개념에서는 또 adolescent라고 하고, 자, 재밌는 표가 77페이지 밑에 나오죠. 각국 청소년의 연령 범주. 근데 이건 이제 2년의 그 오차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과 우리는 거의 그 만에다가 나이를 하나 보태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오히려 하나를 줄여요. 그래서 태어나서 1년이 돼야 한 살로 보는데 우리는 태어나면서 한 살로 보기 때문에 여기 연령에 있어서 기존의 오차가 나타나지만 참 재밌는 오차들이 많죠. 여기 청소년의 연령. 어떤 나라 보면 여기 30세까지. 스페인에서는 청소년이 30세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아마 제 얘기를 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나라는 뭐라고 그러나 생존 연령, 뭐라고 그러나 생존 연령 평균 이게 사망하는 연령 평균이 45세, 50세 되는 나라가 있어요. 보통 후진국이죠. 50세. 근데 사망하는 연령이 한 60세도 안 되는 나라에서 여기 보니까 청소년의 연령이 아르헨티나 보면 40세. 40세가 청소년이면 50세 청년이 돼서 장가를 가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생존 연령이 보면 평균 수명이 58세예요. 평균 수명이 58세인데 무슨 여기 보니까 이거 제 생각에는 이게 통계가 잘못됐는지 각국의 청소년 연령의 범주가 아르헨티나는 40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58세 되면 철들자 망령이에요. 이렇게 청년이 되면서 죽는다는 얘기인데, 자, 스위스도 3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봐요. 야, 저도 여기 아르헨티나 가면 청년이 되겠네요. 그리고 뭐 30세 미만은 스위스 갔다가는 미성년자가 되겠어요. 아주 여기 34세. 아주 재밌네, 여기. 그러니까 여기 중국도 30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보내요. 이거 참 재밌는 통계예요. 한국은 언제예요? 한국은 뭐 거의 뭐 18세, 대학에 들어가기 전을 청소년이라고 하니까 아마 한국이 가장 청소년의 나이를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가봉은 7살부터를 청소년으로 보내요. 아프리카니까. 이 흑인들이 성숙이 빠르잖아요. 조숙해요. 그래서 10살이 되면 뭐 이제 생리 현상을 갖는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14살이 되면 청소년이 끝난다는 건데, 그런데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재밌는 나라 여기 소개해드리면 레소토라고 하는 나라요. 아마 여기도 아마 레소토도 아프리카 영역인 것 같은데 45살까지가 청소년이라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통계가 여기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 참고하시고. 자,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규정하느냐? 77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우리나라 청소년 관련 법규는 아동, 소년, 미성년 등 사용하는 명칭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법규마다 좀 달라요. 근데 청소년 기본법에서 보면 청소년을 어떻게 정하느냐? 9세부터 24세. 그러니까 9세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그러니까 교육을 받기 시작해서 교육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들어가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한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타당한 측정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청소년 기본법에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또 아동복지법에는 UN 아동권리 협약의 기준에서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정의하는데, 자,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연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차이가 많이 있어요.
자, 이제 청소년의 그 특징들, 그 연령 범주, 아주 재밌는 통계를 7살부터 45세까지 전 세계적으로 잘 이렇게 분포가 돼 있다는 거죠. 자, 이제 78페이지. 나번 청소년기의 특징. 청소년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역에서 발달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과정이, 성인이 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도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질풍노도의 시기. 아동기도 아니고 성년기도 아니라 아동기에서 성년기로 이어지는 질풍노도의 시기. 아주 과도기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불안하다는 거예요. 어느 쪽에도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한 변화와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9페이지 우리나라의 청소년 현황. 이 책이 나온 지가 이제 최근에 나왔는데 작년 2019년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의 청소년 인구가 876만 5천 명, 거의 한 880만 명, 한 인구의 한 20% 정도 된다는 거죠. 17%. 근데 조금씩 줄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노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진행되는 사회가 한국 사회인데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청소년의 인구는 줄고 있어요.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줄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미래를 어둡게 하는 거예요. 생산 인구는 줄고 있고 소비 인구는 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죠. 보통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7, 80년대 때는 3분의 1 이상을 청소년이 차지했는데 지금은 5분의 1 이하로 청소년이 감소했어요.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청소년 인구가 높은 나라가 저쪽 캄보디아라든지 뭐 그쪽 나라들 베트남 같은 데는 전쟁을 통해서 성인들이 거의 다 죽었기 때문에 전후 세대들이 태어나서 청년 인구가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곳도 많이 있지만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청소년 전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령 인구. 청소년 인구와 학령 인구가 중복되죠. 교육을 받고 있는 대상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현상이죠. 그런데 청소년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학령 인구도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여기 통계로 잘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과 근로, 뭐 청소년의 경제활동, 뭐 이런 얘기는 여기 쭉 나오죠. 이건 여러분이 이제 참고로 하시고.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은 83페이지 청소년 문제. 청소년 문제. 과연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가 어떤 종류가 있고 그 원인이 무엇이고 우리는 사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가. 자, 83페이지 가 문제 행동의 개념. 청소년 문제와 문제 행동에 대한 개념은 대다수의 연구에서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자, 이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기관들도 없고 그런 연구 하나의 방향도 아직 설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소년기가 변화와 혼도의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이의는 없는데 혼란기를 겪는 청소년의 행동과 변화가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은가,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아니면 사회에 동조하고 있는가 아니면 반사회적인가, 그리고 그것이 이 사회에서 청소년의 문제가 순기능을 하고 있는가 역기능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연구와 자료들이 아주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은 그냥 단순하게 부모들이 보는 관점, 제도를 통해서 측정하는 것, 법적 통제적 측면, 문화적 규정,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 여부를 판단하는데 청소년 자신의 관점은 배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 자신이 바라보는 청소년의 문제에 대한 관점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차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